네,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단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만료를 10일 앞두고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임명됐기 때문에 오늘 7차 재판, 법원 출석 때 윤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좀 주목이 됐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침묵 기조를 이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일까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딱히 마땅히 특별하게 내놓을 입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자들에게 언론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발언 자체가 법정에서 좀 뒤집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판부에게도 안 좋은 또 심증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재판을 받으러 입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그랬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입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네,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느 때처럼 침묵을 했지만 지난 6차 공판 말미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뭐 증언을 직접 반박하는 mo습도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제 검사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증인 신문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피고인이 신문하지 않고 변호인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회가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에 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실제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즉 그동안 나왔던 여러 증인들이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내놓았고 그러한 진술들이 검찰이 보기에 유죄의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만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아서 증인으로 다시 불러서 직접 법정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진술 증언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지 얼마나 유효한 질문을 했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상당한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증인 신문도 좀 관심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번 신문에서 핵심 쟁점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여러 가지 측근으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관심을 끄는 것은 결심지원실 회의입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상황의 어떤 해결이라든지 후속 조치를 위해서 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주요 인물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회의 당시에 동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이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오전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당시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후에 재해석을 해보자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의 병력을 투입했냐라고 물어봤고 못하던 김용현 당시 장관이 500명을 투입했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듣고 1000명 정도를 투입해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연관점이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소수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런데 실제로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그런 주장, 물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짓 주장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 그 외에도 당시 김용현 장관의 최측근으로서 노상원 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증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 다시 열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그 진술들의 증언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네. 이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네. 일들이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한 인물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한 재확인 차원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나오는 오늘 증언할 그 증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 그동안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있었던 증언들과 계속해서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특별한 증인의 어떤 증언 일부분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 피고인 측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오늘의 증인신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계엄 포고령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그동안 드러난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내가 작성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했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컴퓨터로 이제 문서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사실 좀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작성한 게 맞느냐? 혹시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는 노상원 씨가 민간인으로서 혹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계엄사령부의 구성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 구성도 혹시 물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게 확인은 됐습니다만 정확한 모든 내막이 다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것인데 당시 이런 계엄사령부의 구성 역시 당시에 그 적법한 그런 합법적인 지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비선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늘 재판에서는 그 검찰 측의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 검찰의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한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고 일단 그 단계에서는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는 건데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종결된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간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미 제출에 의한 압수가 이루어졌고 네. 비아폰 서버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미 재판 과정입니다만 수사기관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도 상당 부분 이제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 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한테 오는 19일에 최후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청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원리 원칙만 보자면은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이제 체포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경우와 대입해 보자면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경찰이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약간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48시간 내 구속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지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령 구속했다 하더라도 뭐 가정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특검 수사에는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에 고려해서 출범한 특검과 경찰이 비공식적이나마 어떤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종합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특검의 수사에 지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특검의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특검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한 그 결과물을 얻은 후에 특검으로 기록을 보내는 것이 본인들의 또 존재 의의를 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료가 임박해오자 법원이 구속 만료 10일 앞두고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작년 12월 27일에 구속됐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첫 번째 구속된 인물인데요. 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 네, 열흘 후면은 6개월 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 굉장히 짧게 있고 그 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구속기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일단 심급별로 1심에서 2달입니다. 2개월인데요. 이거를 2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합하면 1심에서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갔다고 해서 무한정 다 구속해 둔다면은 재판을 뭐 5년, 10년, 15년, 20년 끌면서 이거 징역 15년, 20년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재판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라라는 취지에서 최장 6개월로 심급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판은 이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납니다. 끝낼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한참 후에 또 기소가 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나요.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6개월이 다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석방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석방이 되면 제한이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누구와 또 논의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다거나 예. 또 입을 맞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재판이 오래 지연돼서 사건이 방대한 경우도 있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인이 있는데 핵심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거나 또는 핵심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한 핵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조금 더 시간 다음 달에 증언으로 나오겠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석으로 보통 이제 그냥 풀어주면은 여러 가지 잠적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무례에 따랐다. 이거는 곧 실무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고 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뒤집어 봐야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거를 제한하고 해외로 못 나가게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그러고 누구누구를 못 만나게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종교활동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밖으로 아예 주거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이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문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열흘 먼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단 열흘이라도 먼저 나오자. 그 후에 누구를 만나지 않고 주거지가 이제 집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좋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열흘만 있으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 보석이라는 게 이 피고인을 풀어주는 석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아니 열흘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보석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투겠다는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외에도 그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개혁에 깊숙이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초에면 만기 석방되는 건데 노 전 사령관 역시 구속 전 만기 전 뭐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신급별로 재판받을 때 6개월을 넘어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이고 또한 지금 아무리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떠한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미결수예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앞으로 중형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계속해서 붙잡아 두자라고 할 근거와 명분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씨 역시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제 보석을 또 조건을 단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사상 최초로 이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인데 각 수사를 맡게 된 3명의 특검들이 그 특검보 인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특검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통과돼서 시행된 이제 특검법을 보면 예. 일단 가장 정점에는 특별 검사가 있죠. 예. 그리고 특별 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직무 범위와 권한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단계의 특별 검사보, 이제 특검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수사관이 있는데요. 특별 검사보는 특별 검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해당 수사 범위 내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법에 따르면은 2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이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 수사관들이 움직이고 또한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이 특별검사보는 단순히 특별검사를 보좌 한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수사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고요, 자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정해진 최장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임명한 것을 볼 때 예. 이번 특별검사보도 특검이 추천한 인물들 중에서 상당히 빠르게 임명을 해서 수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면담을 했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난 이유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중요한 시기에 만났는데 단순히 뭐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나누고 뭐 덕담을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특검이 출범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공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임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반기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휘말려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구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니까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제 세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수처장을 만나서 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그 청사 등의 어떤 이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수처에서도 3명 이상을 파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
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특검의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또 특검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 장소 얘기하셨는데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까? 이게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있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 장소를 골라서 들어가기보다는 장소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는 곳에 네, 되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안도 중요할 것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인적인 보안도 중요합니다만 시설이 충분히 보안을 충족할 만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제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 등이나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해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앞서 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발부가 될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발부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된 그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피해 호소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발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참혹한 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역시 이제 지난 5월에 있었던 동탄에서 발생한 사건 있잖아요. 그때 납치 살인 사건처럼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쉬움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문제가 왜 자꾸 또 발생하는 거예요? 네, 사실 특정인이 네. 누군가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수사와 판단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무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다는 건 주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스토킹 범죄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누군가 충고를 하거나 호소를 하거나 자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예. 높은 수위의 스토킹 범죄를 했던 이런 범죄자가 스스로 그 범죄를 그만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후에 후회한다고 해서 생명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동안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범죄의 피해를 겪은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여러 개선들은 이루어졌고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실제 이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비해서는 그 인식 자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킹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위해가 가해졌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구속 수사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안면 인식용 이 인공지능 CCTV도 설치를 했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이런 게 설치됐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복면 착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자포자기형 범죄의 경우에는 네. 사실 본인이 처벌받거나 또는 언젠가 적발돼서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감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상당히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한 5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미 그 미국의 한 그 논문을 보면은 한 네. 대학의 논문을 보면은 AI를 활용해 가지고 뉴욕주에서 한번 잡혔다가 예. 이런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거 보석을 해서 풀어줄 경우에 보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실제로 미국의 판사가 판단을 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풀어줬는데 보복 가능성 없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실제로 보복 범죄를 가한 경우들이 있고 또는 풀어줬는데 보복 범죄를 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더 잘 걸러냈다는 거죠. 이게 벌써 5년 전이거든요. 물론 이 연구는 미국의 어떤 한 특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예. 지금 이 사안처럼 보복 범죄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인명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참극에 대해서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